아니, 한국이 월급이나 제대로 준대요. 돈도 없는 국가에서 뭘 해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상하이에서도 꽤 유명한 IT 대기업이었어요. 직원만 해도 수천 명, 건물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50층짜리 본사였죠.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입사 3년 차부터 이른바 핫 프로젝트라는 곳에 배정될 정도로 나름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또래보다 빠르게 대리 승진까지 했고요. 부모님도 제가 그런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는 걸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 본사에서 한국지사를 만든다는 공지가 떴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지사? 아, 글쎄, 가봤자 뭐 있겠어?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주희화, 이번 한국지사 파견 인력으로 네 이름이 거론된다. 본부장님이 네 실적을 좋게 보셔서 추천하신 것 같아. 혹시 관심 있니? 하시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해외 파견은 엄청난 기회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좋은 의미면 승진 트랙, 나쁜 의미면 구조 조정, 둘 중 하나란 말이죠. 팀장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주시니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곧장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두 분 다 기절초풍하셨죠. 어머니가 너 거기가 어딘지 알아? 한국은 아직도 우리보다 열등하다고들 하던데 도대체 뭐 하러 가려는 거니?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도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해도 중국 같은 대국을 두고 왜 하필 한국이냐며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윗선에서 원하면 갈 수밖에 없나? 그리고 한국에서 실적을 내면 회사 내 입지가 더 좋아질까? 뭐 이 정도였죠. 솔직히 속으론 가봐서 별로면 빨리 돌아오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저랑 비슷한 연차의 동료들이 퇴사를 권고받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죠. 어떤 사람은 해외 지사 근무를 끝으로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소문도 들려왔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외 파견 갔다 와서 바로 본부장급으로 승진했다는 전설적인 사례도 있대요. 전선이라는 분이었다는데 중국 지사 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임원 대우를 받았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극단적 사례가 공존하니 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팀장님은 계속 저한테 주희화, 네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본부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더라. 한국행은 분명 좋은 기회일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런 말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웠죠. 괜히 띄워주다가 날 조용히 쫓아내려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한 달 전쯤 같은 부서 차장님이 갑자기 호주지사 발령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상 퇴출 코스였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귀국 통보를 받고는 결국 회사를 나가셨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나도? 그런데 한편으론 본부장님이 저를 찍었다면 제가 정말 필요한 인재라는 뜻 아닐까 하는 희망도 살짝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어느 날 오후 팀장님이 VIP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호출하셨습니다. 저는 건물 45층에 있는 그 회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곳은 정말 중요한 인사 문제나 전략 발표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었거든요. 들어갔더니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주희화, 네가 회사에서 제일 예리하고 창의적인 디자이너 중 한 명이잖아. 그래서 한국 지사 파견을 꼭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 저야 영광이죠 라고 말하면서도 속마음은 복잡했죠. 좋아해야 하는지 무서워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부모님은 한국행을 완강히 반대하는 분위기고 저는 파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회사에서는 자꾸 가라고 압박하니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인사팀 직원들이 제게 자꾸 인사 파일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혹시 구조조정 대상자 문서 작성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별의별 상상을 하다 보니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느 날 퇴근길에 회사 로비에서 라이벌인 차이야오라는 동기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녀가 저를 보고 들었어? 네가 한국 지사 간다며? 좋겠네 하길래 전 그런 소문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죠. 그녀가 본부장님이 너를 점 찍은 걸로 안다. 근데 네가 혹시 거절하면 나한테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자기는 제 라이벌이니까 제가 안 가면 지가 갈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어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분명 평소엔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한국 별거 없다. 중국이 훨씬 낫다. 라고 말하던 차이야오가 왜 갑자기 기회를 노리는지 이상했어요. 뭔가 큰 반전이 있지 않나 의심이 커졌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 경로로 탐문해본 결과 한국 지사 파견은 생각보다 큰 프로젝트였고 성공적으로 안착만 시키면 1년 뒤에 부장급 승진이 보장되는 코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웬 떡입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흥분이 밀려왔어요. 만약 제가 정말 한국에서 성과만 잘 내면 제 커리어가 확 도약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제야 부모님 반대나 이러쿵저러쿵 걱정도 잠시 잊혀졌죠. 일단 부장 승진 보장이라는 말에 솔깃하지 않을 중국인이 어디 있겠어요. 또 나중에는 본사 임원급 자리도 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안정적이고 높은 위치에 오를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한국 지사를 가면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데 제가 이걸 마다할 수 없지 않느냐고. 아버지는 처음엔 그딴 소문 다 거짓말이야 하시며 노발대발 하셨는데 며칠 뒤에는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어머니 역시 제 급여가 더 오른다거나 커리어가 좋아진다는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낮게 봐오셨기에 걱정이 사라지진 않았죠.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다면 그냥 가서 다시는 울고불고 하지 마라 는 식으로 냉랭한 어조로 허락을 받았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중에 후회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출국 날짜가 잡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첫날 저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혹시 공항만 잘 꾸며놓은 건 아닐까 싶었죠. 제가 짐을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와 사무실에서 보낸 픽업 차량을 기다리는데 공항이 꽤나 번듯하고 질서정연해 보이더라고요.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할 텐데 영어로 Welcome to Korea 하면서 안내를 해주고 저보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그냥 속으로 저 사람들이 외국인을 위한 연극을 하는 건가 의심도 살짝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봤던 영상들은 한국 공항은 허술하고 외국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서울 시내를 들어설 때였어요. 차창 밖으로 본 풍경이 생각보다 훨씬 도시적이고 빌딩도 많고 거리가 깔끔했어요. 설마 이 동네만 유난히 깨끗한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다 숙소로 배정된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는데 와, 여기도 생각보다 시설이 좋고 주변 편의시설도 많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중국에서 늘 한국은 물가도 싼 나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알아보니 집세가 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임차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다행이지 제가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될 정도였죠.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탔어요. 분명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어쩐지 어수선하기보단 일정한 질서가 잡힌 느낌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타는 사람들이 차례로 움직였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뒤에야 승객들이 줄 서서 올라탔죠. 중국 지하철에서 흔히 보던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 아니라서 좀 신기했어요. 물론 상하이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 출근 시간에는 서로 밀치고 싸우는 소리가 종종 들리거든요. 다들 휴대폰만 조용히 보거나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동해서 그런지 소음도 적은 편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보니 직원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섞어 쓰면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어밖에 잘 못해서 걱정했는데 통역 앱을 쓰기도 하고 또 간단한 문장은 영어를 활용해 얘기해주는 등 나름대로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날 점심때는 팀장님이 저한테 주희화 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하고 한국말로 물어보시는데 의외로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벼운 웃음과 함께 영어로 대답했죠. 모두가 화난 표정으로 반겨줘서 기분이 묘했어요.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은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말과는 꽤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이 잘 풀리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맡은 업무가 생각보다 양이 많고 본사와의 협업이 복잡했어요. 게다가 회사가 한국 지사를 막 세우는 시점이라 실무 매뉴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생겼어요. 본사에선 저보고 현지 사정을 본부장에게 자세히 보고하라 하고 한국 지사에선 지금 막 시작한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재촉하니 저는 중간에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싶은 마음도 들었죠. 다른 동료들은 친절하기는 한데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어서 때때로 사소한 오해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누구는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길 바라고 누구는 일단 시작해서 수정해 가길 원한다든지 식으로요. 그러다 한 번은 퇴근 후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상한 소음이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 술에 취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누르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문득 이럴 때 어쩌지? 한국 치안이 그렇게 좋다고들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하고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근데 몇 분 지나자 경비 아저씨가 출동해서 그 사람을 제지하고 돌려보내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경비실에서 저한테 오늘은 괜찮으시죠? 혹시 불안하지 않으세요? 라며 물어봐 주셨고 회사에까지 연락을 해서 혹시 저한테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확인까지 해주셨다고 해요. 저는 외국인이라 차별을 받기보다 오히려 과잉 친절을 받는 느낌이라 좀 머쓱했어요. 그렇게 일상에 익숙해져 가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주희화야, 네 엄마가 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지금 병원에 있다. 혹시 한국에선 잘 지내고 있니? 하시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비행기 티켓을 끊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막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어서 회사를 비우기 어려웠어요. 팀장님이 가족이 아프시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고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사실 속으론 엄청 괴로웠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에 목숨 걸다가 엄마가 위독하시면 어쩌지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다행히 어머니가 큰 병은 아니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곧 나을 거라고 해서 조금 안도했어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는 걸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 일로 고민하던 중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이벌 차이야오가 본사에서 제가 맡은 한국 프로젝트 담당 임원들을 만나 저를 헐뜯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어요. 주희와는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 한국 쪽 사정도 잘 모르는데 괜히 보내서 손해만 크다 이런 식으로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분통이 터졌죠. 차이야오라는 친구는 늘 저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도 제 앞에선 잘해주는 척하곤 했거든요. 이 소식을 들으니 화가 치밀었지만 전 한국에 있고 그녀는 본사에 있으니 반박할 여력이 없었어요. 한국 지사장님도 일단 너는 네가 맡은 일만 잘 처리해. 성과가 나오면 아무도 뭐라 못해 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편해지나요? 결정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곧 발표해야 하는 시점에 본사 임원진 몇 분이 직접 한국에 오셨습니다.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철수하겠다는 의견이 강했던 분들이었어요. 차이야오가 그분들과 동행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저는 그때부터 며칠 동안 잠도 거의 못 잤어요. 혹여 발표가 실패하면 한국 지사는 접히고 저도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럼 애써 쌓은 커리어는 어떡하나 엄마가 편찮으신 와중에 괜히 한국에 온 게 아닐까 후회도 들었죠. 발표 당일 아침 저는 회사에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회의실을 정리했어요. PPT 점검도 최소 10번은 했어요. 이날이 제 운명을 결정짓겠구나 싶었어요. 임원들이 도착해 자리에 앉았고 차이야오도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꿀꺽 침을 삼키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왜 한국 시장이 중요한지, 또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트렌드를 얼마나 정성껏 분석했는지 한마디 한마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한 임원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희화 대리,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발전한 곳인가? 여기저기 영상 보면 아직도 현금이 주류라던데? 순간 저를 비꼬는 듯한 어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지만 꾹 참으며 냉정하게 답했어요. 제가 실제로 지내본 결과 한국에는 모바일 결제가 아주 활발히 쓰이고 있고 현금 안 들고 다녀도 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대부분도 간편 결제를 지원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 자료입니다. 하고 근거를 내밀었죠. 그러자 그 임원이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지사장님도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며 거들어 주셨고 차이야오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제 발표 자료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임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제 손을 잡고 생각보다 잘했네. 한국이 그런 강점을 가졌다는 건 몰랐어 하고 감탄하는 분도 있었어요. 차이야오는 뭔가 더 트집 잡으려 했는지 그럼 수익 모델은 어떻게 구체화할 겁니까? 하고 물어봤지만 이미 제가 PPT 후반부에 그 부분을 꽤 꼼꼼히 밝혀뒀거든요. 결국 별다른 반박 없이 넘어갔어요. 저녁 자리에서 임원들이 이대로라면 투자를 늘려도 되겠다. 한국 지사가 빠르게 안착하면 나중에 일본이나 동남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전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해냈다 싶었죠.
그날 밤 회사 근처 작은 바에서 지사 동료들이 저를 축하해주겠다며 모였어요. 한 동료가 주희화 씨, 그 차이야오라는 분이 되게 못된 말 많이 하고 다닌다던데 완전 역전했네요. 속이 다 시원해요? 하고 말해줬어요. 저는 잔을 들고 오늘만큼은 제가 좀 자랑해도 되겠죠? 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너무 기뻐서 술이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그 자리에서 한국 동료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전 늘 한국은 차갑고 딱딱한 사회일 거라 짐작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순간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숙취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출근해보니 본사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주희화 대리 발표 수고 많았다. 한국 지사 사업이 확정되면 네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야 라는 내용이었어요. 본부장님이 직접 보낸 거였는데 어투가 꽤나 긍정적이었죠. 이 정도면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라는 뜻 같아 안도했습니다. 사실 초조함을 달고 살았는데 드디어 한시름 놓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이에 라이벌 차이야오는 슬그머니 본사 다른 부서로 옮겨진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제발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며 재미를 붙인 건 SNS 기록이었어요. 처음엔 부모님 보시라고 여유 시간에 사진이나 짧은 글을 올렸는데 점점 중국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너네 회사 회식 문화는 어떤데? 한국은 술을 강제로 먹인다고 들었는데? 하고 묻는 등 다들 묘하게 한국에 대해 오해 섞인 호기심을 가진 채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겪은 그대로를 솔직히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회사 동료들이 퇴근 후에 다 같이 영어 스터디를 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한국 직장인들도 자기 개발 엄청 열심히 하네요. 난 처음에 한국이 게으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라는 글을 썼고 어떤 날은 한국 지하철 생각보다 무척 깔끔하고 안전했어요. 러시아워에도 싸움이 거의 없네요. 하고 영상도 짧게 올렸죠. 제 계정을 보던 중국 사람들은 너무 놀랐다고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니라고 혹시 제가 한국 측에서 돈을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도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진짜 현실이야. 그동안 너무 왜곡된 소문만 들은 것 같아 라고 답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팔로워가 꽤 늘어나고 낯선 분들이 한국 여행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가가 무지하게 싸다던데 정말인가요? 혹시 길거리마다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아는 한에서 성심껏 안내해줬죠. 사실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아는 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이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 덕분에 저도 한국 곳곳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요. 이제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도나 맛집 정보 정도는 꽤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달쯤 지나서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웬만큼 회복하셨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어머니가 네가 사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좀 구경하러 가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한때는 그렇게 거부감을 보이시더니 이젠 호기심이 생기셨나 봐요. 아버지도 그래, 너도 보고 싶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마침 회사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저도 꽤 적응을 했으니 모시고 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드렸고 부모님이 오신 날 저는 인천공항에 나가서 두 분을 맞이했죠. 어머니가 공항 입국장 나오자마자 아이고 여기가 정말 한국 공항이냐? 예상보다 엄청 규모가 큰데? 하셨고 아버지도 공항만 이런 거겠지? 라고 하시면서 두리번거리셨죠. 하지만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부모님은 계속 창밖 풍경을 보고 연신 감탄만 하셨어요. 길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 정말 일본 수준으로 깔끔한 것 같구나 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속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쑥스럽기도 했어요. 예전엔 한국 하면 다들 중국보다 열등하다고 시골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분들이니까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 제가 머무는 오피스텔로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도 괜찮네,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잘 사는 건가?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제 방 안을 둘러보며 상하이에서 네가 살던 집보다 내부가 더 깔끔한 것 같은데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날 저녁엔 회사 동료들과 부모님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술자리에서 내가 한국에 대해 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고 웃으셨고 팀장님도 저희가 처음 주희화 씨 보셨을 때 중국에서 한국을 좀 부정적으로 알고 오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완전 적응을 잘하셔서 저희가 오히려 배우고 있어요. 라며 화답하셨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는 한국 분들이 이렇게 예의 있고 다정할 줄 몰랐는데 나도 한국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듣고 저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이후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 서울을 구경시켜 드리면서 제가 회사 다니며 얻은 정보와 팁들을 열심히 전해드렸어요.
길거리 포장마차 음식도 사드렸고 팬시한 레스토랑도 가보고 한강변 산책로를 밤까지 걸으면서 야경도 구경했죠. 부모님은 생각보다 도시가 매우 현대적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지하철 환승역 규모나 시스템을 보고 이것도 중국처럼 꽤 복잡하고 거대한데 질서가 잘 잡혀 있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 건물을 둘러보시더니 아버지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는데 나중에야 우리 딸이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조금 알겠다. 회사 분위기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 같네. 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전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이 후진적이라고만 믿으셨던 아버지가 드디어 내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고요. 온 가족이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무는 느낌이라 뜻깊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도 한 단계 성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젠 완전히 한국 생활이 편해졌어요. 회사 프로젝트도 본사에서 더욱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저는 팀 내 핵심 인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본부장님이 메일로 주의화 대리, 조만간 직급 조정 검토가 있을 거야. 이번 성과가 좋으니 기대해봐도 좋겠다. 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승진 코스가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잠깐 망설였던 이유는 이대로 계속 한국에 머물러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 때문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섭섭해하시진 않을까?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제 커리어가 이토록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을 굳이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부모님도 이제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더 성장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라이벌 차이야오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소문으로는 다른 부서에 갔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걸 듣고 통쾌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담담합니다. 제가 성공하는 길에 누가 되든 안 되든 이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제 시간을 제 발전에만 쓰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배우게 해준 계기가 바로 이 한국 파견 근무였어요. 세상에 처음엔 강제 추방당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에 남아있고 언젠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동료들과 속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꿈까지 꾸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가 더욱 커졌어요. 한국 지사도 규모가 커지고 인력도 늘어났어요. 전 그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친구들은 제가 거의 임원급 포스라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물론 실제로 임원이 된 건 아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 웨이보 계정엔 한국 생활기에 관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팔로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제 글을 보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해주시고 또 누군가는 중국인인 네가 너무 한국을 띄워주는 거 아니냐며 투덜거리기도 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내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라고 답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이니까요. 한국은 뒤떨어진 나라도 아니고 편견에 갇혀서 함부로 무시할 대상도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와서 느낀 한국 사회는 활발하고 치열하고 또 때로는 따뜻해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과거 제 자신을 떠올리면 이렇게까지 사고방식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 밖 사생활도 좀 즐기려 해요. 주말이면 새로운 카페를 찾거나 동료들과 드라이브를 가기도 해요. 한국 동료 중에는 골프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끔 저도 같이 라운딩을 가보는데 이게 또 은근히 재미있어서 빠지고 있어요. 저는 상하이에서 골프 같은 건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나 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직장인들이 주말에 종종 즐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도 삶을 누릴 줄 아는구나 싶어요. 또 어떤 날은 영어 스터디 모임, 어떤 날은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는 모임에 가보니 다들 자기 미래에 엄청 투자하고 열정을 쏟고 있었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사니 나라가 성장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 저도 꽤 베테랑이 되어 가는데 가끔씩 아버지가 영상통화를 걸어오시죠. 잘 지내냐? 월급은 제대로 들어오냐? 하면서 티 없는 목소리로 아버지, 여기서 인정받아서 승진할 수도 있어요. 하면 그분도 그래, 우리 주희와 똑똑하니 잘할 거다 라고 곧잘 대답하세요. 지난날 저를 말리던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론 기분이 좋죠. 제가 직접 제 길을 개척했으니까요. 어머니도 종종 전화를 주시는데 이젠 김치 좀 더 사와라 라는 말도 하시고 도대체 불고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라고 묻기도 하시면서 한국 문화에 흥미를 드러내세요. 예전엔 입에 담기도 싫어하시던 분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국 레시피를 쭉 적어서 보내드렸더니 나중에 가족 모임 때 만들어 보셨다고 해요. 그때 식구들이 엄청 맛있다고 난리 났다는데 어머니가 내 딸 덕분에 별걸 다 해본다 하고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주희화 씨,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요? 중국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두 나라 모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중국이 더 앞선 분야도 있고 한국이 더 잘 나가는 분야도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꼭 강조하는 건 한쪽을 무조건적으로 폄하하거나 우월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됐는지를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이 모든 걸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믿었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 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어떤 부분은 한국이 훨씬 체계적이고 어떤 부분은 중국이 앞서는 식으로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저는 편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죠.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건 혹시라도 제 옛날 같은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처럼 거긴 별거 없어? 우리나라가 훨씬 낫지? 라고 단정 지었다가 막상 한번 가보고 눈이 뒤집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 제 SNS를 보고 연락이 온 후배가 누나, 저도 혹시 한국에서 일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영어는 좀 하고 한국어는 모르는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한국이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는 않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조언해줬어요. 그 친구가 몇 달 뒤에 실제로 한국에 와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취업 기회를 모색한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이 나라가 새로운 꿈을 펼치는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 더 오래 근무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인사평가가 나온다니까 기대도 되고요. 만약 모든 게 잘 풀리면 전 아마 이곳에서 몇 년 더 일하며 제 커리어를 단단히 쌓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제가 중국과 한국을 모두 이해하는 중간 관리자나 그 이상의 위치에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땐 회사가 저를 더 큰 무대에 내보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인생이 정말 재밌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 한국에 오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은 절대 못 가게 막으셨으며 주변에선 곧 퇴출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다니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괜한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혹시 이 글을 듣는 분 중에 예전에 저처럼 한국? 뭐 별거 있나? 하고 삐딱한 시선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만족스럽게 지내진 않을 수 있죠.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처럼 미리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들어가면 정작 좋은 걸 봐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설마 하면서도 매번 하나씩 깨져나가는 편견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 이야기가 한국을 무조건 미화하고 중국을 낮추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중국인이고 제 뿌리를 사랑해요. 단지 제가 직접 겪은 솔직한 체험을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체험이 누군가에게는 편견을 깨뜨릴 한 조각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퇴근하고 나서 혼자 카페에 앉아 이렇게 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한국의 밤거리엔 불빛이 넘쳐나고 퇴근 후에도 서점이나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가끔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치열하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사는 모습에서 배우는 게 많죠. 어쩌면 제게 한국은 처음엔 낯설고 편견 가득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제 성장을 북돋워주는 멋진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번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넓은 시야와 깊은 경험을 지닌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 사실이 제게 무척 설레는 일이에요. 이건 저 혼자만의 행운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서로 교류하면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편견을 내려놓고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달에 부모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번에는 아버지 모시고 한국 골프장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걸 상상하면 벌써 웃음이 나요. 바로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제가 여기 남아있길 잘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영국인 남성이 한국 때문에 연간 2억을 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한 영국 여성은 자신이 첫 가게를 오픈한 이후로 한국 때문에 가장 큰 매출을 이루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캄캄한 밤, 한국 때문에 끝없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영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영국 여자 줄리아 잭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맨체스터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요리 전문 셰프예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멋진 남자친구 로버트까지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똑똑한 남자로 저는 그와 결혼까지 내다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한국 출장을 가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달간의 짧은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로버트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묘하게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출장에 여운이려니 했어요. 로버트가 해주는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일면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그의 모습은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버트는 점점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로버트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살더니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만 찾아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촉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집착하지? 혹시 한국에 여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쩌면 로버트가 한국에 빠져든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한국 여자가 그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로버트에 상간녀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솔직하게 말해, 너 한국 여자랑 바람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영국인인 네가 한국 따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빨리 바른 대로 되지 못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로버트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로버트는 대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줄리아, 너 대체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단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반했을 뿐이라고. 로버트는 어떻게든 제게 해명하려 했지만 제 눈에는 그가 웃기지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 그깟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데? 한국은 기껏해야 개발도상국일 뿐인데 그런 뒤떨어진 나라에 그렇게 환장하는 게 말이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로버트는 정색을 하더니 한국을 겨우 그깟 나라로 취급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로버트가 한국에 여자를 숨겨놨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로버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결국 그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할래. 넌 한국 여자나 실컷 만나. 저는 이렇게 외치고는 돌아섰죠. 겨우 이런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던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무엇보다 짜증났던 건 제가 저와 같은 백인도 아닌 한국 여자에게 밀렸다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로버트에 대한 배신감과 한국에 대한 분노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답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리도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사촌 오빠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로 가서 조금 쉬다 오기로 했어요. 한적한 아일랜드에 가면 그래도 마음 정리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사촌 오빠의 집에서 저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악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오빠가 넷플릭스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오빠는 한국 LGTV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미 한국에 질린 상태였는데 이곳 아일랜드에서마저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오빠, 아니 세상에 아무리 볼 게 없어도 그렇지 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봐? 저딴 후진국에서 만든 게 대체 뭐가 좋다고? 제 말에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1위인데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난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오빠는 이런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든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다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다들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오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어서 오빠의 입에서는 단호한 말이 흘러나왔죠. 줄리아, 네가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감히 한국을 모욕하는 건 봐줄 수 없어.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오빠는 왜 그렇게 한국 편을 드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줄리아, 너도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하지? 난 대학은커녕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어. 결국 난 군인이 되어 이라크로 파병을 갔지. 그곳에서 난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어. 매일 밤 폭탄 소리에 잠에서 깨고 순찰을 돌 때마다 길가에 숨겨진 지뢰를 밟을까 두려워했지. 솔직히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목돈이 꼭 필요했어.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 돈으로 작게나마 사업을 하는 게 내 꿈이었지. 난 그 꿈 하나로 파병 생활을 견뎌냈어. 그리고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통조림 공장을 세웠지. 전쟁터에서 꿈꾸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야.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지. 그때 난 정말이지 딱 죽고 싶었어. 이제까지 난 대체 뭘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인지 모든 게 다 헛된 일처럼 느껴졌지.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잠시 숨을 고른 오빠는 꽉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막다른 길에 몰려있을 때 우연히 아일랜드의 골뱅이 어부들이 큰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됐어. 솔직히 그때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어부 일을 시작했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난 그때 고기잡이 배를 처음 타본 거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 게다가 우리 영국인들은 웬만하면 골뱅이를 잘 먹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장사가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글쎄, 내가 잡은 골뱅이가 한국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야.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고 어느새 나는 연간 2억을 버는 어부가 되어 있더라고. 생각해보면 이라크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때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때의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오빠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야. 한국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준 은인 같은 존재라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돌아왔지만 또다시 절망에 빠졌던 나에게 한국은 새 삶을 준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넌 한국을 비웃고 무시했지. 그건 내 은인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난 그걸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어서 오빠는 TV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100명의 한국인 요리사들을 봐봐. 영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퀄리티의 음식들을 재료만 보고 뚝딱 만들어내고 있어. 내가 고기잡이 배에서 잡은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건강과 맛까지 모두 사로잡는 레시피로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국은 어떠니? 빵에다 고기를 구워 넣어놓지 않니? 한국과 비교 불가야. 흑백 요리사에서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뿐만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한국 TV는 네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고. 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선명한 화질의 TV를 본 적이 있어? 영국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품질의 TV는 못 만들걸? 오빠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솔직히 한국이 만든 TV는 세계 최고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왠지 모르게 분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결국 이렇게 따지고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산 TV로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오빠 꼭 한국에 미친 사람 같아. 제 말에 오빠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한국에 미친 사람 맞아. 특히 흑백 요리사에 완전 빠져있고 이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재미있으니까. 백악관 출신 요리사와 무명의 요리사가 1대1로 맞붙는 요리 경연대회라니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림이잖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의 개인사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데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는 원래 나처럼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미슐랭 3스타의 요리사가 되었고 또 어떤 셰프는 원래 중국 음식점에서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요리사가 되기도 했대. 다시 말해 이건 다른 나라들이 흔하게 만드는 단순한 요리 오락 프로가 아니라 요리를 통해 인생을 보여주는 혁신적이고도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한국 말고 또 어디 있겠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유명 셰프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요리사가 맞붙는다는 것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서 발전해왔던 무명 요리사들에게 동기부여까지 주고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영국에서 가능하니? 영국에서 이름 있는 셰프들이 무명 셰프들과 1대1로 요리 대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참여할 영국 유명 셰프들이 있기는 할까? 오히려 무명 셰프들을 무시하기 바쁘고 혹시라도 질까봐 겁먹고 나오지 못할걸?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제 남자친구인 로버트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 빠지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오빠가 제게 경고하듯 말하더군요. 줄리아, 네가 한국을 싫어한다면 그건 네 자유야. 하지만 적어도 한국을 비웃거나 무시하지는 마. 한국은 나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라니까. 오빠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자존심이 뭔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더군요. 결국 저는 난 그만 집에 가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오빠의 집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빠의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오자마자 흑백 요리사를 틀었어요. 속으로는 재미없기만 해봐라, 바로 꺼버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5분이 50분이 되고, 한 편이 2편이 되고, 3편, 4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뭐야? 벌써 끝이라고? 말도 안 돼. 다음 편 없어? 저는 제발 한 편만 더, 딱 한 편만 이라고 중얼거리며 다음 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편은 없었고 이어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커튼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었더라고요. 잠깐, 분명 내가 어젯밤 12시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뭐야, 그럼 내가 지금 5시간 동안 이걸 보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미쳤어. 저는 꼭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근데 진짜 재밌기는 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오빠, 어제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그런데 흑백 요리사 다음 에피소드는 언제 나와? 아, 그리고 나 지금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피식 웃음을 지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업신여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에 푹 빠져 밤까지 새버렸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렇게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오빠에게 답장이 오더군요. 런던에 한국식 포장마차를 모티브로 만든 유명한 포차가 있대. 이따 저녁에 같이 가보자. 오빠의 답장을 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포차라니 흑백 요리사에 나온 한식들을 먹게 된다는 생각을 하자. 입에서 군침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 어떤 강렬한 깨달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잠깐, 나 영국 음식 셰프잖아. 이래도 되는 거야? 순간 저는 영국 요리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영국의 대중 음식 피쉬앤칩스가 절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한식을 먹게 된다는 기쁨이 그 모든 걱정을 휩쓸어 갔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고 생각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녁이 되었고 저는 설렘 속에 콧노래까지 부르며 한국 포차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포차 앞에 수많은 영국인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줄의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혹시 줄 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여긴 기본 웨이팅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고 어떤 날은 2시간도 넘게 기다리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겨우 식당 한번 들어가는데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다니 순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죠. 2시간 웨이팅은 너무 심한데 그냥 다른 데 갈까? 하지만 곧 흑백 요리사에서 본 한식들이 떠올랐고 결국 저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한식을 위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30분, 1시간. 무려 1시간 40분이 흐른 뒤에야 제 차례가 왔죠. 47번 줄리아 잭슨님.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포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한식의 낯선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더군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런 냄새였죠. 이어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작은 술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단숨에 술을 마시더니 일제히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왜 저러지? 술이 맛없나?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캬하, 기쁨의 찬 탄성과 즐거운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죠. 저기요, 저 사람들이 마시는 게 뭐예요? 맛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죠? 그러자 직원은 빙그레 웃더니 저건 한국의 대표 술, 소주예요 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순간 제 위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도 저거 마시고 싶어 라고 외치는 듯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우리도 얼른 저거 소주 마셔보자. 저기 자리 있다. 빨리 가서 앉자.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자리를 잡았고 메뉴판을 받자마자 신이 나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요. 우선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리고 오돌뼈랑 주먹밥도요. 오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오돌뼈는 매운 음식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오빠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오돌뼈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국 저는 오돌뼈를 주문했고 잠시 후 드디어 소주와 안주들이 테이블에 세팅되었어요.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었죠.
그리고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게 뭐야? 너무 써. 불처럼 뜨거운 액체가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크 소리가 나왔죠.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며 줄리아 너 완전 한국인 다 됐다며 키득거렸답니다. 저는 오빠를 한번 흘겨보고는 어설픈 젓가락질로 오돌뼈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입안에서 불이 난 것처럼 뜨겁고 매운맛이 폭발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는 시큰거리고 혀는 얼얼했죠. 오빠 나 빨리 물 좀 줘.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물 마셔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주먹밥을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히 주먹밥을 한 입 가득 물었죠. 그러자 마법처럼 매운맛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채웠어요. 매운맛과 고소한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저는 정신없이 오돌뼈와 주먹밥을 번갈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매워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빠, 오돌뼈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내가 살면서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이 조합이면 난 100끼, 아니 1000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야말로 미슐랭 3스타 깜이야. 저는 입 주변이 온통 빨갛게 변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마치 제가 백종원이라도 된 양 열변을 토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줄리아? 뭐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 전 남자친구 로버트가 서 있었죠. 로버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며칠 전 한국 때문에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랬던 제가 한국 포차에서 오돌뼈를 흡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말이 안 되더군요. 한참을 멋쩍게 뒷목만 긁적이며 우물쭈물하던 저는 결국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한식 공부 중이야. 이 오돌뼈를 영국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켜볼까 연구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식을 먹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본 거지. 제 엉터리 변명에 로버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그 양념 자국은 뭔데? 그것도 연구 중인 거야? 저는 그제야 제 얼굴 상태를 깨닫고 얼른 냅킨으로 닦아내려 애쓰며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한식이 워낙 건강에 좋잖아. 이건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빠는 푸훗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오빠를 째려보며 발로 살짝 밟았죠. 로버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묘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고요. 알겠어. 그럼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 연구 열심히 해. 난 이만 가볼게. 그 말을 끝으로 로버트는 돌아섰고 저는 곧바로 탁자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아버렸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창피한 것은 창피한 것이고 제 입은 여전히 맛있는 오돌뼈와 소주를 원했어요. 결국 저는 술잔을 다시 집어들었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도 추가로 시켰답니다. 한 잔, 또 한 잔, 신나게 소주를 마시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음식도 이렇게 맛있고 예능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잘 만들고 우리 사촌 오빠는 한국 덕분에 떼돈도 벌고 있는데 대체 난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한국을 미워했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사실 로버트는 바람을 피울 남자도 아니었고 한국 문화는 충분히 빠져들 만한 매력이 넘치는 것이었는데 과거에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어리석게 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며 소주 한 잔을 더 들이키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가 케이팝 노래를 부를 때 난 무슨 그런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를 부르냐며 귀찮아 했었지. 또 로버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했을 때 난 멀쩡한 영국 드라마를 두고 무슨 그런 후진국 드라마를 봐 라고 하며 그의 취향을 무시했었지. 분명 그 드라마들도 흑백 요리사처럼 엄청 재밌었을 텐데 난 진짜 바보였어. 그날 밤 저는 이런 후회 속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로버트,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넌 그냥 한국이 만들어낸 훌륭한 문화를 나랑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괜찮다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제 말에 로버트는 안 그래도 어제 한국 포차에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체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더군요. 저는 사촌 오빠의 이야기와 흑백 요리사에 중독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난 그동안 영국만이 최고이고 그 어떤 것도 영국 문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살아온 것 같아. 사실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하고 영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없어서 못 먹고 한국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너무 매력적인 나라더라. 이제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된 게 아쉬울 정도야. 로버트는 제 말을 듣고는 사실 자신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 출장을 갈 때만 해도 난 한국에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 그런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더라. 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런던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진짜는 서울이더라고. 거기는 꼭 미래도시 같았어. 호텔룸에는 AI 비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콜택시 예약부터 쇼핑, 스케줄 관리까지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딜 가나 5G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서 일 처리도 아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어. 매일 매순간 한국이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지. 그러면서 로버트는 한국은 반도체, IT, 철강, AI, 바이오테크, 첨단 모빌리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로버트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잠깐이지만 한국에서 지냈던 날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젠가 저와 결혼하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이라고 했죠. 저는 로버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괜한 의심을 하며 그를 닥달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져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로버트는 괜찮다며 이제부터는 함께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배워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답니다. 우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저녁을 한식의 밤으로 정했고 이날은 무조건 한국 요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답니다. 언젠가 자막 없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한국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제 식당에서 한식과 영국 음식을 섞은 퓨전 요리를 팔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죠. 로버트는 제 생각을 듣더니 열광적으로 동의했고 저는 바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답니다. 며칠 동안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저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베이글의 쫄깃한 식감이 환상의 조화를 이뤘고 삼겹살 스테이크는 영국식 소스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소주였죠. 한국 포차에 다녀온 이후 저는 소주에 완전 푹 빠져버렸고 다른 영국인들에게도 소주를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품은 채 새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였죠.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예요. 여기에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곁들이면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 말에 한 손님이 소주가 뭐냐고 물었고 저는 한번 맛보시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소주를 가져다 드렸어요. 손님은 처음 보는 술에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용기 내어 한 잔을 비웠죠. 그리고 그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답니다. 이 술 뭐예요? 처음엔 좀 강한 것 같더니 이상하게 자꾸 당기는데요. 저는 손님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삼겹살 스테이크를 추천드렸어요. 삼겹살은 특히 소주와 궁합이 좋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손님은 고개를 힘껏 끄덕이더니 삼겹살 한 조각과 소주를 한 모금 털어 넣었죠. 그 순간 손님의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삼겹살과 소주를 번갈아 먹기 시작했죠.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조합을 왜 영국인들은 몰랐을까요? 손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여기 식당으로 나오라고 여기에 아주 끝내주는 한식 메뉴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 역시 한국인들은 천재인 것 같다고 대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조합을 생각해낸 거냐며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죠.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날 저는 레스토랑을 오픈한 뒤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고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흑백 요리사,
새로운 에피소드였죠.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흑백 요리사를 보는 거랍니다. 로버트와 소파에 함께 앉아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싶어요. 제게 이런 즐거움을 알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덕분에 제 삶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어요. 예전에 영국밖에 모르던 바보였고 그만큼 좁은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렘을 느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한국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어떤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앞으로 살면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문화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드리며 이만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흑백 요리사, 저도 요즘 즐겨보고 있어요. 정말 손꼽히는 유명 셰프들과 무명 셰프들과의 정면 대결, 그리고 심사위원인 백종원 선생님과 국내 유일 3스타 안성재 셰프까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이 흑백 요리사가 인기몰이라고 하던데 즐거운 에피소드였네요. 좋은 한식 많이 만들어서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즐겁고 유쾌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